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왔고요. 원래 보통은 저희가 페이지 투 북스 출판사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3프로 TV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회사 이름 뭐예요? 이브로드 캐스팅 신사옥에 왔습니다. 여의도 파크원에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야, 이렇게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의 이 책의 저자이신 이한영 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 또 뵙네요. 지난주에 뵈고. 네네네. 본부장님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저희 이 채널은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DS 자산운용 이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요즘에 조금 노출이 조금 나와서 네, 이제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일단 저는 헤지펀드 운용하고 있는 매니저고요. 지금 DS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전문 사무 운용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을 제가 처음 뵀었던 게 작년 6월인가 5월인가 6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주가는 제 기억에 2,000포인트 언저리였던 것 같고, 2,000포인트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2,000이 안 됐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때 팀장님 자료 쓰셨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써서 자료의 제목이 니프티 15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5개 종목이 진짜 엄청 갈 거다.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질른 거였거든요. 왜냐면 원래 용어가 니프티 50니까 50개 종목이 날아간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1969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그 장을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쏠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니프티 5로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첫 만남이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마켓도 같이 써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헤지펀드 운용을 하시게 된 이런 스토리? 이런 거 쭉 한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매니저하고 있을 줄은 생각 못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요즘에 저희 와이프랑 계속 얘기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미 자타가 공인된 우리나라의 최고의 매니저 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어쩔 수 없어. 이거 지금 계속 1등 펀드 매니저라고 책에도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산 증인이 저희 와이프인데, 네. 사실 저희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근데 이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저는 원래는 외환딜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래요? 근데 정말 못 모르고, 정말 인생에 멘토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말 못 모르고 나는 이러하게 해서 외환딜러 하고 싶다. 그냥 이게 좀 멋져 보여서 그냥 그랬다가, 나름 그래도 사실 저는 유학파가 아닌데 유학은 안 갔다 왔지만 외환딜러 자격증도 있습니다. 열심히 땄습니다. 그러고 이력서를 막 집어 넣었는데 최종 면접까지는 가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각 은행들의 딜링룸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축은행에, 그 당시는 이제 저축은행이 막 초기 개화기였거든요. 저축은행들이 다들 이제 돈이 막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이제 운용을 하겠다. 자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스타 매니저들이 다 저축은행 고유자금을 운용하는 쪽으로 이직됐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2003년, 4년, 5년 막 요럴 때인데, 박세익 전무님도 저축은행 프랍 출신이시거든요. 딱 선봉장에 계셨던 분이 이제 박세익 전무님이신 거고, 저는 이제 그때 신입으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지만 저도 이제 저축은행 신입으로 운용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백오피스, 소위 백오피스가 뭐냐면 결제 업무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들 막 매매하고 나면 정리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막내 생활을 시작해서 저축은행 고유자금 운용하는 거 쪽에서 한 4년 반 정도 있었고, 그 뒤로 이제 한국투자증권 이제 고유자금 운용하는 쪽으로 와서 이제 2년 정도 하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자문사,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죠. 그러니까 자문사에서 한 3년 정도 운용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기관 자금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기관 자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교직원 공제회 이런 우리나라 4대 연기금 자금들을 이제 받아서 운용을 했었고, 이제 그때 개인 1임 자금들도 많이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2008년에서 2013년, 4년. 금융위기는 어디서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기는 증권사 고유 운용. 증권사 고유. 네. 그러면 진짜 산 증인이네. 네. 그때는 정말 멋 모르고 맞았죠. 멋 모르고 맞았습니다. 정말 와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때 또 저희 큰아들 태어나가지고요. 저는 맨날 밤새웠습니다. 그랬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4년 정도에 저기 다른 운용사로 넘어가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롱숏을 하는 상품이 나왔었습니다. ARS 롱숏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최초의 이제 한국의 롱숏 펀드의 그 모태죠. 예, 그런 ARS 롱숏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거를 운용했던 딱 5군데 운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선정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롱숏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2012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롱숏 저는 같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다른 운용사 이제 또 스카우트에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본부장 하면서 그때는 이제 공모펀드 하고 이제 일부 비상장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사실 몇 번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 운용사로 계속 가다가 지금 이제 DS 자산운용까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멋모르고 시작했던 운용이 어느새 보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고유 자금, 그 다음은 이제 고객 자금, 그 다음에 연기금 자금, 그 다음부터 이제 롱숏, 그 다음에 비상장까지 쭉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다양한 자산을 다 해봤다. 네. 근데 지금 그걸 또 합쳐놓은 게 보면 헤지펀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연히 또 제가 대한민국 대표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처음에 이제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시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 저의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 과정에서 진짜 엄청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 이 책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매니저인데 어떻게 이게 애널리스트인가 매니저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마도 이제 그 어디서든지 간에 진짜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 되게 열심히 사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못 모르고 제가 시작을 했었고 근데 다행인 건 저는 꼭 지금 보면 그건데 꼭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수익을 무조건 내야 되는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 그런 운용사에 포지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고마운 저희 좋은 사수분들. 그러니까 운 좋게 저도 물론 이제 엄청 힘들게 하는 그런 사수분들도 계시지만 운 좋게 공부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수분들이 계셔서 사실 그런 분들을 초기에 잘 만난 게 사실 지금 하는 방법도 그때 배운 그 10년 전에 배웠던 그 방법들 그대로 이제 제 걸로 이제 좀 개량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운이었다 싶고 사실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네.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도 이제 헤지펀드한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기업은행에서 주식 운용도 하면서 아웃소싱,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위탁하는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헤지펀드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2012년 당시에 뭐 S 뭐 그룹에서 글로벌 뭐 롱숏 한다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헤지펀드 잘 하시는 분이 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랑 이제 PT를 듣고 나서 막 헤지펀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절대 수익 막 엄청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헤지펀드 이제 가고 싶었던 입장에서 저 어린 나이에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나가실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사실 지금 입장에 생각하면 본부장님에 있는 팀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같은 팀워크이고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 그래서 DS 자산운용의 헤지펀드 팀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분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젊은 친구들이지만 시장을 대하는 자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세요? 이게 참 팀 소개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전문 사모라서 항상 광고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맨날 그런 게 약간 좀 하고 싶었긴 했는데 지금 저희 본부가 총 7명인데 7명. 근데 이제 사람이 늘었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5명으로 시작을 했었고 네. 18년도에 저희가 DS에서 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18년도가 사실 시장이 힘든 시장이었죠. 계속 막 엄청 왔다 갔다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오기 전에 있던 저희 DS 펀드들도 수익률이 뭐 어떻게 보면 홀짝홀짝이었어요. 하루에 한 해 좋고 굉장히 좋을 때 굉장히 좋고 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18년도 5월 달에 다 모여가지고 하반기를 준비를 하면서 네. 19년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19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본부 체제가 딱 출범하는 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의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다 만들고 그 과정을 다 같이 했던 사람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일단 주식에 미쳐 있다. 얘들은 잠도 안 잡니다. 정말. 저희 단체방에 보면 새벽 2시, 3시에 언젠가 누군가 한 명 다 올려놔요. 뭔가를.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자기의 자의식에 의해서 그냥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냥 올려져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은 그걸 누군가 읽었어요. 그 시간. 그러니까 잠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24시간 어쩌면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공부하고 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중간중간 쪽잠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정말 주식만 생각한다. 네, 그런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는 의심했던 게 제가 뭘 물어보면 답이 그냥 다다닥 나왔어요. 근데 저도 뭐 오랫동안 본부장 했고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봤는데 이렇게 묻는 순간 대답이 정말 교과서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건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는 얘기냐?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친구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6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안 나가는 것도 신기해요. 못 나가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의도 내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그 이직도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본인들의 뭔가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뭐 언젠간 또 뭐 팀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안 나가는 그런 이유는 뭐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저희 매니저들이 지금 30 중반을 좀 간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2이고 저희 막내가 이제 27. 네. 그 사이로 이제 쫙 다 분포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대 30대 중반 확실한 기준.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으로 내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확실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주면 그럼 그거에 모두가 승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복하고 그 과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평가 기준도 만들어줬는데 실제 평가도 해서 보상까지 해준다. 요거를 저희가 만드는 데 사실 한 2-3년 걸렸지만 저희는 그게 정착이 됐고 그거를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저희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게 좀 잘 굴러가는 몇 안 되는 운용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요 뭐 모여가지고 그냥 주식 사고 뭐 좋은 거 사고 안 좋은 거 팔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쓴 그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나의 그 생각으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만드냐 이런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그 관통하는 그 아이디어는 솔직함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뼛속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투명하게 내가 이거는 좋다고 이 정도 좋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포지션이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틀려도 그럼 나는 그만큼 페널티를 받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다 사실 매니저들은 운용을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니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룸을 항상 펀드마다 만들어주고 근데 그 만들어진 그 기여 수익률
기여 수익률. 네,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성과를 배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과급을 받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게 뭐 되게 보면 공평해졌죠. 그러니까 그쵸. 기여 수익률이 높은 친구는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낮은 친구는 또 이제 낮은 대로 받아가고.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팀워크가 되게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는 친구는 매니저들이 사실 뭐 6명이 다 있으면 6명이 다 계속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구간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은 또 지금 약간 쉬는 친구들 옆에서 막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나지 않아요, 저희 매니저들은. 근데 이제 많이 번 친구보다 좀 덜 번 친구는 자기 때문에 우리 펀드 수익률이 더 좋을 뻔했는데 이게 좀 미안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유기적으로 넘어가고. 사실 저는 이제 미션은 이제 그걸 정말 이런 분위기를 안 깨지게끔 네. 계속 관리하고 막아주고 막 이런 게 좀 미션이긴 한데, 근데 이제 3년째 벌써 지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은 뭐 알아서들 그냥 생활화돼서 좀 잘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주식을 다들 재밌어하고 미쳐있고, 그리고 이걸 정말 그냥 좋은 거 하나 찾는 게 낙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냥 재밌게 같이 일하고 있어요. 네. 벌써 한 15분 정도 DS 자산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한 2년 동안 지금 펀드 대상을 받으신 거고, 올해도 뭐 유력한 후보로 노미네이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계속 내주시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뭐 종목 하나 잘 찍어서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뒤에서 이렇게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그 1등 그 펀드 매니저 이신 이한영 본부장님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책을 쓰신 이런 뭐 누구 보고 읽으라고 하는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뭐가 될 수 있는지 뭐 이거 한번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그냥 하나의 주제로,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삼았던 거는 요 책에 있는 방법이 뭐 100%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닌데, 그쵸? 요거대로만 그래도 하면 뭐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16,000원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운용사의 막내 매니저 정도의 수준 내 일하는 게 이제 종목을 골라내는 그 정도의 안목과 하는 방법을 정리하자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그래도 내 주식을 좀 알고 투자하자라는 생각이 좀 강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또 길게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자라는 거였고, 제가 아까 서두에 전 정말 멘토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주식 공부하고 했던 과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요 루틴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의 과정을 되게 압축해서 쓰자, 이제 그게 이제 책에 담긴 내용이고, 그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이 책을 좀 읽으셔야 읽으셨으면. 되는. 네.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저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관심이 있다면 저런 데 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은 이 팀의 막내 매니저 정도 급의 수준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른 모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매일 아침에 나와서 뭐 하시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걸 진짜 매일 하시는 건지 그거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저도. 네. 그거는 실제 매일 하고 있고요. 네. 아침에 출근하고 맨날 혼자 뚝딱뚝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매니저들한테 항상 루틴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항상 루틴이 필요하죠. 저희가 항상 시장이라는 게 동일 시간에 열리고 동일 시간에 닫히고, 그다음에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나 가격 데이터들이 항상 일정 수준에서의 그 발표되는 기간과 시점이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틀 속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면, 매니저면 자기만의 루틴이 또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게 생각했었던 거고, 제가 지금 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엑셀은 뭐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그 어떤 뭐 프로그램도 걸지 않고요. 네. 그냥 손으로 그냥 누릅니다. 그냥 입력, 무식하게, 손으로 입력. 그냥 무식하게 손으로 입력합니다. 뭐뭐 입력한다고요? 맨 처음에는 지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피를 넣고 넣으면 이제 그 정도는 걸려 있죠. 이제 전일 대비 몇 프로 올랐다. 뭐 그런 이런 정도는 거는. 이제 걸려 있는데 지수 넣고 그다음에 코스피의 기관 외국인 개인의 그 단일 순매수 적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지수 선물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는 저는 그냥 딱 미국은 사실 안 넣고요. 이건 뭐 사실 너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일본만 집어넣습니다. 아시아권으로 집어넣고 그 밑은 이제 고객 예탁금, 신용잔고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정도까지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이거는 약간 시장과 수급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밑이 뭐냐면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되는데 뭐 WTI 브렌트, 두바이 이렇게 해서 유가 가격이 있고 그 밑은 이제 금리들이 있고 미국, 한국, 유럽 이렇게 금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환율, 뭐 BDI, 뭐 이런 것까지 중요한 그런 커머더티 가격들. 그렇게 이렇게 나래배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치면 다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하다 보면은 야 오늘 코스피 종가 얼마로 끝났냐? 그러면은 막힐 때가 있는데 매일 치고 있으니까 안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다효자라기보다는 이거를 막 치고 있으면 이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일 단순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지수 얼마 올랐지? 라고 하면 모르고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일 넣다 보면 그냥 한 11%, 12%대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한 6%, 7%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대답이 연결돼서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 얼마였지? 그러면 작년에 25.7조, 올해 28.8조 매도. 이게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매일 적고 있으니까. 적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듯이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 다 박혀 있으면 지금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매니저니까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세미나를 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듣다 보면 사람이 모르게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머릿속에 숫자가 있으면 아닌데 이거였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숫자 바뀐 로직은 내가 생각할 땐 이거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제 이게 될 수 있어요. 디베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 저는 그냥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자료 가지고 나와서 세미나 오실 때는 일단 한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는 세미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미리 적어놔요. 그래서 오시면 세미나 하시려고 다 열 때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라고 딱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면 사실 그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도 같이 오시면 굳이 본인 거 원래 썼던 거 얘기 계속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건 딴 데 가서 여러 번 하실 거니까 그렇죠. 저랑 디베이트 하실 수 있는 그거의 토대는 사실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가 있으면 좀 되게 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유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면 이제 과거치의 데이터가 있으면 요 정도에서는 그래도 저항이 나와 라는 게 이제 느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유가의 평균이 얼마인데 지금 또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 최근에 걱정했듯이 고점은 언제쯤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는 언제쯤 거다 추정이 되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하려고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니까 매일 했었고 매일 하다 보니 이게 루틴이 돼버렸고 그거를 벌써 10몇 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엑셀 몇 번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이 옆으로 가면은 끝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2번? 3번 갔다 오셨대요. 계속 적으니까. 한 3-4번 된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얘기하다가 암기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중요하기도 한 거예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숫자들을 내 몸속에 체화시켜서 알고 있어야 어떤 순간에 왜냐면 투자라는 거는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찾고 있으면 늦는 거죠. 이미 가격은 변해 있고. 근데 막 체화되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책의 내용에서 제가 이제 좀 읽어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챕터 그 목차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챕터 1은 그러니까 1부는 살까 말까 고민되면 사지 마라 이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에 대한 부분이 1부에 나와 있고 2부는 시대의 일등주를 찾아라. 그래서 시대의 일등주를 찾기 위한 탑다운적인 방법, 주식 투자 시장을 판단하기 이거고요.
3부는 주가를 결정하는 키팩터를 찾아라. 그래서 기업을 공부하는 방법을 야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애널리트는 뭐 먹고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은 일단 살까 말까 고민되면 사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사실 저희도 맨날 겪는 일이긴 한데 네. 이게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분들 이제 제가 많이 봤을 때 다들 주가에 현혹되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나고 막 빠지면 겁나서 같이 팔게 되시고 오르면 분석 안 돼 있는데 누가 좋다더라 얘기만 조금만 들려도 주가가 오르면 따라서 같이 사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걸 보죠. 그쵸. 분석 봤는데 그냥 어정쩡한 주식들이 보일 때 있어요. 그냥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막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시세는 막 오르고 있어요. 또 사실 매니저들도 마음 급해지거든요.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살까 말까 할 때는 저것도 있죠.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주식이 오늘 내일 이렇게 좋다가 내일 모레 빠져버리면 내가 분석했을 때 그래 얘는 그냥 요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후회하게 된다고. 이게 괜히 샀네 이런 생각이. 차라리 요 돈으로 좀 더 센 걸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일단 사면 안 돼 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더 강한 게 있을 거니까 그 돈을 모아두자 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팔까 말까 고민될 때 팔까 말까. 네, 그때는 이제 뭔가 좀 찝찝함이 크죠. 그리고 안 좋은 게 눈에 더 많이 보일 때죠. 그럴 때는 그냥 미련없이 팔아버리면 아무리 못해도 본전은 내 손실은 안 커진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손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사지 말고 팔까 말까 고민될 때는 팔아라. 자,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의 결과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로스 익스포죠. 그러니까 나의 베팅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가 살까 말까 생각할 때 사버리면 이 베팅이 늘어나는 거고, 팔까 말까 생각하는데 안 팔면 그냥 그대로인데 팔면은 그로스는 줄어드니까 가급적이면 그로스를 좀 줄여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죠. 확실한 내 걸 사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에 대한 그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만들라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죠. 아무거나 막 치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가 펀드 수익률 낼 때도 내 펀드가 돈이 100이 있다, 100%가 있다라고 하면 1%짜리 사가지고, 그러니까 1% 살 수 있는 작은 종목 사서 100% 나봤자 펀드 기준가는 1%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줄여서 좁혀서 정말 엑기스 내 돈에 한 30%, 40% 살 수 있는 그 주식을 한 20%만 먹어도 30% 샀고 20% 먹으면 펀드 기준가는 6%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100% 먹는 게 쉽냐, 한 종목 20% 먹는 게 쉽냐라고 하면 20%가 훨씬 쉽죠. 근데 20%의 확률을 보기 위해서 더 확신이 있는 주식을 양껏 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게,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백화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1%씩 막 깔아놓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100%가 나더라도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로 자신 있게 본인이 생각하기도 이거는 사야 될 거라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30%씩 사고 40%씩 살 수 있으면 수익을 내기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작게 잡아라. 그리고 베팅을 너무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치지 마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말고 팔까 말까 하면 팔아버려라. 일단 뭐 이런 이야기시고, 또 하나 그 뒤로 나오는 얘기가 보면 뭐가 있냐면 1분만 더 생각해봐라.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팔까 말까 생각할 때 팔아버리라는 얘기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 1분만 생각해보자는 건 뭐냐면, 저희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그쵸. 지금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짜 뉴스와의 전쟁까지도 하고 있는데, 뉴스의 제목만 보면 엄청 자극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일단 한 번만 그 내용을 생각해보자 인 겁니다. 왜냐면 뭐 실제 예로 저도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어제 정말 좋다, 이거 엄청 많이 사야 된다, 펀드의 주력 종목으로 사시죠 라고 했던 종목을 다음날 아침에 큰일 났습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유상증자를 할 것 같다. 그런 걸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단 했었어요. 들은 거죠, 어디서. 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가총액 8천억짜리
주식을 유상증자를 6천억을 한다더라. 아. 사실 이게 맥센스 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대주주가 유상증자 하면 할수록 희석이 돼버려서 자기 지분율이 뚝 떨어지는데 일반 유상증자를 8천억짜리가 뭐 5천억, 6천억씩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1분만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근데 처음에 딱 듣자마자 우리는 이제 뇌동매매 뭐 이런 말 하잖아. 듣자마자 진짜 기분 나 팔아버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저희도 그게 진짜면 어떡하지? 그치. 하는 겁이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1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는 게 있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가치로 투자를 해주겠다 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주죠. 그러면 몇 프로가 5천억인데 남은 2%는 그럼 몇 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그러니까 조금만 진득하게. 근데 그런 생각하는 동안 그렇게 오래 시간 안 걸리거든요. 1분이면 충분. 1분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평소에 늘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그 실수를 줄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보면서 편안한 투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순이자 마진은 뭐고 밸류체인은 뭐고 막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주가 수익 비율을 뭐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혹은 그 여의도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영어 그 끝까지 계속 이게 나와요. 끝까지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쩌면 제가 너무 여의도 영어로 저희끼리 편하게 쓰는 단어지만 약간 그거를 일반 대중분들이 정말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 책은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의 베스트셀러였던 그 염승환 부장님의 77가지인가? 주린이가 알고 싶은 77가지. 그거 보면은 진짜 처음부터 끝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마스터 하신 분이다. 그럼 이 책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책 보고 오면은 뭔가 그래도 뭔가 돈이 안 벌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본부장님이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 보시는 이제 관점,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신지 이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은 지금 다들 막 헷갈려 하실 거예요. 이게 시장이 뭐 급등할 장인가? 아니면 여기서 정말 차익 실현하고 연말까지 쉬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냥 계속 가는 장이다 이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항상 데이터 체크하는 것 중에 수출 데이터.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의 증감률은 작년에는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엄청 세게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정상적이라면 수출 데이터가 50%, 60% 항상 나올 수는 없죠. 아니 어떻게 작년보다 50%를 더 잘해? 그러니까요. 그런 건 어렵지. 그럴 수는 없고 지금 레벨이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7월에 수출 데이터 증감률 30% 후반대 나오니까 이제 저 정점을 지났다 이런 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의 피크아웃은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지금 현재 시점도 그럴 수 있고 물론 그럴 겁니다. 왜냐면 그로스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수출을 끌고 가는 산업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주도하는 산업의 수출 데이터가 레벨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길면 이 수출 증감률은 빠지더라도 전체적인 절대 금액의 수출 데이터는 계속 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수출은 결국 기업의 매출이고 매출이 결국 실적을 끌고 갈 거라서 그러면은 그 시장 항상 우상향하는 장이었고 2004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도 그랬었습니다. 2017년도는 피크아웃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빨리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2004년도는 저희가 소재 산업재가 다 같이 성장할 때 수출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정점 피크아웃 하고 나서도 3년 이상 계속 수출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됐었고 2017년도는 이제 전차 군단이 계속 수출을 쭉 끌고 갔고 이때도
정점을 보이고 나서 2, 3년 수출 데이터 계속 좋았어요. 그게 주가도 계속 갔었고. 근데 이제 2017년도에는 반도체 한 개만 수출 좋다가 다 무너졌는데 이때는 1년밖에 안 올랐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빠졌고요.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죠. 수출 데이터 좋게 나올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으로 이 수출 데이터들은 지금 안 꺾이겠네. 아니면 뭐 정점이 지나더라도 레벨 자체는 계속 지속되겠다 싶은 거고, 뭐가 그렇게 끌고 가는데 라고 보면 지금은 기존의 원래 제조업 사이클에서의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수요가 좋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수출 물량이 나가고요. 그런 게 뭐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신산업들, 이제 이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무형의 자산을 막 갖고 있는 BBIG, 그다음에 뭐 내러티브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사실 그냥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 내년에 끝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가 지금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계약이 지나서 이제 막 성수기 진입 직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는 0에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산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은 뭐 수출을 계속 이끌어 줄 거고, 그럼 우리의 수출 데이터도 계속 좋을 것 같다. 뭐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된 8월달 수출 데이터, 7월달이 뭐 530 몇억 불로 이제 554억 불로 증감률은 뭐 39%대 나왔다가 지금 8월에 지금 40% 다시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재차 반등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외국인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요거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 분명 있지만 이거가 계속 확인되면 될수록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빠질 때 더 사는 장으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은 제일 세이프한 건 개인분들께서는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의 대장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시대 1등주죠. 그것들을 옥석 가리기를 다 하셔서 나의 대장주 몇 개를 골라놓고 계시다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 하는 특정 섹터에 대해서 한두 종목을 이렇게 골라서 플러스 알파 내시거나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지금 장은 지수가 갇혀 있더라도 수익은 날 거고, 지수가 같이 가면 오히려 더 그냥 합산되면서 같이 쫙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해주신 게 수출이 YY,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더 좋아지는 걸로 해보면은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4년, 2007년, 아니 2004년, 2010년, 그 다음에 2017년 세 번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7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랐어요. 주가도 올랐고 수출 데이터도 계속 절대량이 늘어났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2017년에도 보면 주가를 그려보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2017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맞아요. 세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코스피 되게 특이하게. 그게 맞아요. 반도체 혼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혼자 가면 멀리 못 가. 근데 다 같이 가면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느 거 하나 안 좋은 건 없어요. 지금 덜 좋아지는 건 있어도 안 좋은 건 없어서 여기서 이게 뒤로 꺾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반대의 논리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면, 아마도 이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수출이라는 거는 기업의 매출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많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걱정의 요인은 원가 단위 올라가는 부분. 그러다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익은 스퀴즈 되면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주가는 이익의 함수인데 수출이 좋다라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여기에 대한 챌린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 원가가 반영되는 산업일수록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시크리컬이죠. 그쵸. 그 사이클을 타는. 근데 요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공급 조절 사이클이냐 수요 조절 사이클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전가되면서 기업의 매출이랑 이익이 같이 커질 때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가격 전가 못해서 마진 스퀴즈 나면서 매출 느는데 이익 깨지면서 주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딱 보시면 이미 증명했죠. 이게 수요 사이클이라는 걸. 왜냐하면 뭐 철강이고 뭐고 간에 다들 이익을 그대로 제품 가격을 다 반영시켜서 원가 오르는데 계속 이익률 같이 다 올려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과거 그 차정 시절 아니면 좀 더 앞으로 가서 중국 산업재 성장 시대 때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공급 강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한 10년 지났고 이제 글로벌하게 철강에서 몇 개 있는지 반도체에서 몇 개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때 한 10개, 20개씩 싸우다가 지금은 뭐 3개, 4개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한 산업당. 그리고 10년 동안 꾸준히 그들도 다 구조조정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수요가 너무 좋다 해서 방산이라는 게 막 지금 막 바로 발굴해갖고 바로 캘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 자체가 저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요 사이클에서는 올해는 그건 먹히지 않는다. 올해는 그걸 먹히지 않는다. 지금 요 구간에서는 그거가 그 기업들의 실적을 깔아먹는다라고 걱정하기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수요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거 걱정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사실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물동이 사실 잘 안 됐었죠. 이동이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그냥 이상하게 급등하는 현상들. 그럼 그거가 되니까 또 투기 수요도 같이 붙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또 품목별로 보면 또 내려앉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라앉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도 제일 민감하게 보는 돼지고기 가격,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가격도 빠지기 시작했고 중국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원가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지금 다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도 전가되는 사이클인데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원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애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 하나하나 좀 뭐 목재 가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짜 막 미쳤다 막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다 내려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마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그냥 다 나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그리고 이제 탄탄하게 이제는 수요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왜냐면 시장에서 제일 좋게 보시니까 그래도 걱정하시는 건 있지 않아요?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 이제 본부장님의 생각, 뭐 저도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망이 틀린다면 어떤 것 때문에 틀릴까? 틀린다고 하면 요즘에 제가 사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이 미국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것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 한국에 머물러 있던 이 투자 자금이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면. 미국만 좋아하고 그럴까봐. 근데 항상 과거에 2004년, 10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런 사이클이 와서 수출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사실 글로벌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좋으면 미국 경제의 낙수 효과가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도 주가 좋았었고 그래서 그 지금 체감적으로 지금 한 반년 정도 지수가 행보권에 있고 미국은 계속 신고가니까 이 지쳐서 이 자금들이 또 만약에 미국으로 가서 한국이 좀 그 수급적인 면에서 모멘텀이 약해질 거 저는 사실 그거는 좀 걱정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뭐 테이퍼링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다 시장 반영됐다. 지나간 것 같아요.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양도세 이슈인데 이제 그쵸. 요거 수급 고비만 넘기면 저는 사실 연말장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투심이 안 지치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하나 있네.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또 작년에 생각해보면 그 얘기 하느라고 한 3프로 TV에서도 거의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그 이슈가 하나 있긴 있네요. 뭐 그런데 그래도 저도 이게 낙수 효과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은 게 아무리 미국이 좋아서 미국으로만 막 가더라도 미국이 가득 차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또 돈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그냥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한 40분 정도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그 인포맥스랑은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상 못했던 질문 몇 개 하셔가지고. 예상 못한 질문도 왜냐면 그냥 뭐 워낙 그 선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훅 던져버렸어요. 원래는 반대의 개념인데 그죠? 막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시고 이제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꼭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봤는데 왜냐면 진짜 그 제가 보기에도 저도 와서 많은 매니저분들 만났는데 이렇게 본부장님처럼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근데 또 그 되게 그 시장을 대하시는 자세나 이런 팀원들도 너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제가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매니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돼서
와, 우리나라에도 저 사람은 그래도 존경받는 매니저고 이런 매니저로 계속 가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뛰어들나? 네. 네,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멋진 매니저로서 그리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매니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저희가 이제 또 그 퀴즈를 내서 책을 이제 10권 선물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퀴즈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사실 이호석 팀장님이 이 방송계를 알려주셨어요. 주식 방송계. 저는 네네. 사실 방송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줄 사실 몰랐었고, 그다음에 주식 시대가 왔고 주린이 하면서 이제 많은 거가 이제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듣고만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정말 돈이라는 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뭐 돈이 10,000원이든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든, 근데 그냥 기분에 즉흥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였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다들 저만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좌를 보여주시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벌 수는 있어도 큰 돈을 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사실 나도 정말 모르고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 정도만 하면, 근데 저희는 정말 유료 사이트도 쓰고 전문 사이트를 쓰니까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개인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네이버에서 재무제표 찾아볼 수 있고 전자공시를 통해서 회사 내역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밸류에이션 이런 거 말고 적당한 순이익에 곱하기로 그냥 퍼만 하자, PBR만 몇 배 곱해자. 솔직히 이 책 없을 때는 여러분이 나 이거 걔네들은 전문적으로 하니까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책을 보시면 더 이상 그런 핑계는 안 돼.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심지어 퍼랑 PBR로 밸류에이션 못하면 그거는 목표가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하는 거라고까지 그렇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순하게 접근해서 직관적으로 봐도 이건 좋은 주식이다 라고 하는 거를 나만의 1등주로 삼아서 그런 종목 10개만 있으면 평생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그냥 이런 내용을 적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적었지만 그냥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의 1등주를 찾자. 네네. 입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미스터 마켓 쓰고 한번 또 나올까요? 같이 이다솔 부장이랑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